역시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우리의 지원 없이는 혼자 설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했었던 경제 분석가가 이제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내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을 경험하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기에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알람 없이도요. 제 몸이 알아서 깨우고 있었죠. 또 다른 하루 또 옳은 일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일은 바로 그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 저는 경제분석가로 나라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아파트는 깨끗하고 심플했어요. 하얀 벽, 검은 가구, 어지럽힘 없이. 모든 게 명확하고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있었죠. 큰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건물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도 제 보고서를 읽고 제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큰 결정을 내리겠죠. 커피는 블랙에 진하게 마시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안젤라 로버츠. 15년 동안 미국 정부에 어떤 나라가 우리 친구인지, 어떤 나라가 우리를 이용하려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요. 항상 그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돈만 원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내용으로 많은 보고서를 써왔어요. 제 상사들은 저를 믿고 다른 분석가들은 저를 존중하고 있었죠. 제 의견은 중요했어요. 출근 준비로 서류를 모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상사인 톰슨 국장님이었습니다. 안젤라, 아침 9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아시아 경제에 관한 제 최근 보고서에 문제가 있나 싶었죠. 도착했을 때 건물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존중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았죠. 안젤라 로버츠는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들어갔을 때 톰슨 국장님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의자를 가리켰죠. 다음 달에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아 그가 말했어요.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서울. 한국의 수도. 제가 몇 년 동안 비판해온 바로 그곳이었죠. 국제정책 포럼이 있어.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 전략적 파트너십이야. 자네가 우리의 아시아 경제 최고 분석가니까.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국장님,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다시 우리에게 팔죠.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희생 위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톰슨 국장이 한숨을 쉬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하는 거야, 안젤라. 자네 관점이 너무 좁아지고 있어. 대통령은 자네의 최근 보고서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네 8년 동안 한국에 가보지 않았지. 상황은 변하는 법이야.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기회라고 생각해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관찰한 내용으로 분석을 강화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봐. 제 책상에 돌아와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주일. 아마도 제 비판적인 보고서를 읽었을 사람들과 만나는 거죠. 그들의 본거지에서 제 입장을 방어해야 했어요. 손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류 가방을 싸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다른 경제 고문인 에밀리 하트였죠. 그녀는 세상을 저와 아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믿고 있었죠. 우리는 많은 회의에서 언쟁을 벌여왔어요. 안젤라, 다음 달에 서울에 같이 간다고 들었어.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녀가 말했어요. 내 견해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 저는 날카롭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에밀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당신답게 똑똑하게 행동하면 돼. 하지만 어쩌면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때?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창가에 서 있었어요. 국회의사당은 이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어두운 하늘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왔어요. 세계 속에서 미국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누가 우리를 돕고 누가 해치는지 파악하는 일이었죠. 만약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아니요. 고개를 저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데이터가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고 있었어요. 페이지들은 깨끗하고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여행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기 위해 직접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적어도 그동안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뭔가가 이번 여행은 다를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울이 저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3주 후면 그곳에 있을 거예요. 제가 분석했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나라에서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판단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낯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 공중에 있다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네요. 등은 아프고 머릿속은 몽롱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 중에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경제에 대한 제 주장을 증명할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보고서에 있는 사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좋은 모습을 기대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상적일 줄은 몰랐어요. 공항은 온통 유리와 철강으로 되어 있었고 거대한 파도처럼 휘어져 있었죠. 햇빛이 모든 표면에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장이 안내했어요.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날씨는 맑고 섭씨 22도입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있었지만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입국 심사,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외국인 줄에 서 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사업가는 시계를 확인하며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죠. 아마도 대부분의 주요 공항처럼 오래 기다릴 거라 예상했나 봐요. 하지만 줄은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유리 스크린 뒤에 있는 젊은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카메라가 있는 작은 스크린을 가리켰죠. 앞으로 나가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3초 후에 초록색 불이 깜빡이더니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질문도 도장도 기다림도 없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면서 찡그리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제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것을 놓쳤을까요? 나중에 이 기술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는 윤이 나는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하는 동안 도시가 미래의 환상처럼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쏟아 있었어요. 몇몇 건물은 옆면에 정원이 자라고 있었죠. 전기버스들이 특별 차선을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무선 이어버드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머릿속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미국을 열심히 따라하려는 곳을 상상했는데 이미 2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제 호텔 방은 도시 높은 곳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바라보니 서울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끝없는 빛과 움직임의 바다였죠. 사라져가는 햇빛 속에서 먼 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도시를 자연의 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현대 건물 사이로 오래된 사찰 지붕이 살짝 보이고 있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전 국방부 전략가 마이클 스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잘 됐어요. 제 관점을 이해하는 누군가와 대화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마이클이 고른 레스토랑은 고층 빌딩 87층에 있었어요.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죠. 아래에서는 빛이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제가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마이클은 저를 보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미소는 긴장되어 있었죠. 그는 프로필 사진 그대로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귀밑머리는 회색이 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우리 게임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죠. 주변 식사 손님들이 우리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고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듣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 최신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나와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의 지원 없이는 혼자 설 수 없을 거예요. 마이클이 테이블 건너편으로 회의 프로그램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내일의 주요 행사를 가리키고 있었죠. 리처드 맥컬럼 박사가 기조 연설을 해. 왜 한국은 정복할 수 없는가? 요약본 봤어?
페이지를 훑어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에 따르면 맥컬럼 박사는 한국이 완전히 독립적인 기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원한다면 몇 개월 내에 고급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또한 그들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은 분야에서 미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데. 직접 도전해야 해. 마이클이 말했어요. 어려운 질문을 던져. 이런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게 두지 마.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아래에서는 차들이 빛나는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밤 12시쯤 잠을 포기하고 물 한 잔 마시러 호텔 바로 향했어요. 에밀리 하트가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것 빼고는 거의 비어 있었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못 본 척하려고 했지만 그건 너무 유치할 것 같았어요. 시차 적응. 제가 앉자 그녀가 물었어요. 그런 셈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내일 준비도 해야 하고요. 에밀리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젤라, 난 항상 내 지성을 존경해왔어. 하지만 가끔은 내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꾼 게 언제였지? 그녀의 질문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난 데이터를 따를 뿐이에요. 제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사실이 바뀌면 내 분석도 바뀌죠. 하지만 내가 모든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녀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내 마지막 보고서에서 묘사한 것과 달라. 여기서는 일이 빨리 진행돼. 멋진 공항과 몇몇 높은 건물들이 경제적 현실을 바꾸진 않아요? 제가 반박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슬프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내일 맥컬럼 박사에게 도전하기 전에 한국 기업들을 방문해봐. 우리 보고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 그녀의 말이 제 방까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제 분석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좀처럼 경험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고개를 세게 흔들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 연구는 탄탄해요. 제 분석은 정확해요. 하지만 잠이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의장은 여러 나라 언어로 떠들썩하게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악수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맥컬럼 박사의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에 딱 좋은 위치였죠. 제 노트에는 사실과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맥컬럼 박사가 한국의 업적을 과장할 때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마이클은 저보다 몇 줄 뒤에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지켜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맥컬럼 박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잘난 체하는 학자가 아니라 친절한 눈빛과 회색 머리를 가진 사려 깊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마치 우리 모두가 대화를 위해 모인 친구들인 것처럼 관객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한국이 왜 정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군대가 아니라 경제 제재나 기술 제한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나라 말이죠. 저는 자리에 편히 앉아 펜을 들고 모든 실수와 과장을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맥컬럼 박사가 이야기할수록 제 펜은 점점 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의견만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뒤에 있는 큰 스크린에는 한국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경험했던 입국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 인식이 단 3초 만에 확인을 완료하는 장면이었죠. 다음으로는 서울 거리를 완벽하게 주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로봇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몇 가지 핵심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맥컬럼 박사가 제가 본 적 없는 숫자들이 있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메모리 칩은 전 세계 스마트 기기의 70%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제 데이터베이스와 그의 수치를 급하게 대조해보고 있었어요.
그의 숫자는 제가 가진 것과 일치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 보고서에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스크린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제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맥컬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들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미국의 지적 재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맥컬럼 박사는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특허 출원을 살펴봅시다. 그가 제안했어요.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AI 최적화 반도체 설계의 새로운 특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중들이 감탄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수치를 알았어야 했는데. 이건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세션이 끝난 후 조용한 구석에 혼자 앉아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맥컬럼 박사가 옳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제 이해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몇 년간의 제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에 속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한국인 남성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젤라, 이분은 SK 하이닉스의 최고 혁신 책임자 박진호 박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의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버트 씨, 당신의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의 아시아 경제 분석은 우리 회사에서 필수 읽기 자료예요. 그가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그의 나라에 대한 제 비판적인 보고서를 미묘하게 조롱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박 박사가 내일 그들의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도록 우리를 초대했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분석가들을 안으로 거의 들이지 않거든요. 제 첫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한국 기술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맥컬럼 박사의 발표와 제가 반박할 수 없었던 모든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관심이 있네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기뻐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특허 수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이후로 곳곳에서 본 인상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도요. 현실이 제 보고서의 그림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기술 회사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의존하는 표준 경제 보고서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특허 출원, 과학 저널까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계속 읽고 있었어요. 창밖에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끔찍한 느낌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이 미국을 모방하지 않고는 혁신할 수 없다고 말해왔어요. 그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다고 주장해왔죠.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기술 경로를 개발해왔던 거예요. 미국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고 있었죠. 여러 면에서 우리 것보다 더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서울 위로 해가 뜨면서 도시 주변의 산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두려움, 제 전문적 평판이 실수 위에 세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도 있었어요. 작은 설렘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할까요? 제 딸은 어떤 가정들이 잘못되었을까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가장 앞선 기술 회사 중 하나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대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할 거예요. 박 박사가 보낸 차가 아침 교통속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였는데 내부는 마치 거실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좌석은 제 몸 모양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공기에선 소량이 살짝 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경로화분 단위로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타워에 반사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넓은 인도를 따라 서두르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은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묘사했던 고군분투하는 모방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SK 하이닉스 처음 방문하시나요? 운전기사가 침묵을 깨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긴장되고 있었어요. 오늘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내 수년간의 분석을 확인해 줄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까?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건물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는데 하늘을 반사하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죠. 직원들이 입구로 물밀듯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방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은 서류 가방 대신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들은 활기차고 목적의식이 있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미 거기 있었고 다른 임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서로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뻣뻣하게 서서 외부인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씨, 저희 소박한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박사가 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특별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제조 현장 위의 전망 구역에서 시작했어요. 아래로는 완벽한 정밀도로 작동하는 기계들이 있는 거대한 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각 작업대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흰색 클린룸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메모리 칩은 전 세계 스마트 기기의 70%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많은 미국 군사 시스템을 포함해서요. 그 말이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칩 시장의 이만큼을 통제한다면 그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박 박사는 과학자들이 그가 차세대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는 실험실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한 방에는 인간 뇌 기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컴퓨터가 있었고 다른 방에는 고급 암호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는 기술자들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지만 거의 저항 없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재료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혁신인가요? 제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박 박사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개발한 겁니다. 우리는 국제저널에 연구를 발표하고 있어요.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보지 못했죠. 저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보고서만 읽어왔으니까요. 선택적으로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적인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은 후 에밀리가 판교 테크노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박 박사가 우리를 위해 가이드를 준비해 주었고 곧 우리는 스타트업과 기술 회사들이 가득한 지역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흥분된 모습으로 그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팀은 몇 분 만에 충전되고 며칠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죠. 또 다른 팀은 어떤 언어든 즉시 번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팀은 인간 혈관을 통해 이동하여 필요한 곳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로봇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건물 사이를 걸으며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길로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대표단은 미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큰 홀은 샹들리에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과 음료가 넘쳐나고 있었죠. 외교관들과 사업가들이 어울려 거래를 성사시키고 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곧바로 저를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현지화되고 있어. 그가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 시설을 둘러봤다고 들었어. 설마 그들의 선전을 믿는 건 아니지? 정보를 모으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방어적인 기분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틀 안에서 분석해. 그가 반박했어요. 선별된 쇼케이스로 그들이 너를 조종하게 하지 마. 일주일 전이었다면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리처드슨 대사가 다크블루 정장을 우아하게 입고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아, 로버트 씨.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 무역 정책을 상당히 형성했어요. 자부심이 잠시 깜빡이다가 그녀가 계속 말하자 사라졌어요. 최근 발전을 보면 우리가 업데이트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무역 제한 기간 동안 한국의 기술적 회복력이 우리의 모든 예측을 초과했어요. 마이클이 끼어들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회복력은 과장됐어. 우리 칩 기술을 차단하면 그들 경제는 무너져. 대사는 보좌관에게 불려갔어요. 그녀가 돌아서면서 속삭이는 대화 조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마이크로칩 생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발표했습니다.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늦게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태블릿에서 제가 최근에 작성한 한국 경제 전망을 불러왔어요. 차트와 그래프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한국의 한계와 의존성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파생적, 모방적, 2차 플레이어와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단지 약간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 나라와 그 능력을 보는 방식에서 틀렸던 걸까요? 그 깨달음이 물리적으로 저를 강타했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죠. 숨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전문적 정체성 전체가 옳은 것,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명확히 보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제 선명한 시야가 실제로는 맹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확신이 단지 분석으로 포장된 편견이었다면? 새 문서를 열고 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제목을 입력했어요. 재평가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과 전략적 중요성.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제가 수년 동안 주장해온 모든 것과 모순될 수 있었어요. 내 평판, 내 경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었죠. 제 분석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저를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가장 정직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처럼 패턴을 만들고 있었죠. 그 건물들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 중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던 미래를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깨어있으면서 새 보고서를 타이핑하고 지우고 다시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계속 보느라 눈이 따가웠어요. 빈 커피컵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깨어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죠.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 기회를 한국의 한계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하는 데 썼을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말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일 좋은 정장을 입었어요. 마이너스 깔끔한 흰 블라우스에 짙은 파란색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늘 보던 안젤라 로버츠가 그대로 보이고 있었어요. 똑같은 금발, 똑같이 단호한 파란 눈. 하지만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마치 익숙한 방의 가구 배치가 바뀐 것처럼요. 회의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세션에 참석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마지막 순간 인맥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죠. 저는 새롭게 쓴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가 담긴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메인 홀로 다가가자 마이클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각본대로 해, 안젤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지난 3일 동안 제가 신중하게 구축한 이론과 맞지 않는 현실을 보았거든요. 수년간 데이터로는 보기를 거부했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죠. 무대로 걸어 올라가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의심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던 맥컬럼 박사가 앉아 있었죠. 일본, 독일, 인도 대표들이 우리 패널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우리를 소개하고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기술 협력. 첫 번째 질문은 일본 대표에게 가고 그 다음 독일 대표에게 갔어요. 그들의 말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앞서 생각하고 있었죠. 예전 주장을 반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사회자가 미소 지으며 저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씨, 당신은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영향력에 대해 많이 써오셨습니다. 이러한 우위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평소 입장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미국의 우월성과 아시아의 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준비된 발언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지 않는 말들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최근 증거를 보면 우리의 가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서구 분석가들 저를 포함해서 이 예상했던 것보다 핵심 분야에서 기술적 독립성을 더 빨리 달성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고 있었어요. 눈끝으로 마이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에밀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미국의 혁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관계는 점점 더 공생적이 되고 있어요.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기술에서의 한국의 발전은 이제 미국 AI 시스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터리 기술은 우리 전기차 혁명을 이끌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 이상한 가벼움이 가슴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방어해야 하는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의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미국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경쟁이나 억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강점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전략적 협력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활기차고 사려 깊었어요. 결국 마이클도 건설적인 의견으로 참여했지만 그의 눈이 저와 마주칠 때는 여전히 실망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패널이 끝난 후 맥컬럼 박사가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가 미소 지을 때 친절한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있었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아니면 절박함이었을 수도 있죠. 제가 대답했어요.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는 분석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더 나은 분석가가 되겠죠? 그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진정으로 유익한 정책을 위한 더 효과적인 옹호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주 후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새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귀국 후 수없이 많은 추가 연구 시간을 바탕으로 한 50페이지의 신중한 분석이었죠. 이 보고서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써온 많은 내용과 모순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었죠. 미국 정책이 한국을 의존적 동맹국으로 대하는 것에서 독특한 능력을 가진 필수 파트너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제 손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번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었죠. 톰슨 국장은 제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대통령은 제 이전 모든 권고사항에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일관성에 대한 제 평판은 산산조각 날 거예요. 하지만 정확성에 대한 제 평판은 구해질지도 모릅니다. 전송을 클릭했어요. 1시간 후 톰슨 국장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의 태블릿에 열려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지난 5년간 분석과 모순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국장님. 정책적 영향이 크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당신의 이전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무역 전략을 구축했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 전문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는 잠시 동안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미소로 풀어졌어요. 대통령이 이 관점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다가오는 기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의 사무실을 나오자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 서울 무역 대표단. 당신이 이끌게 됐어요. 편견을 넘어보게 된 것을 축하해요. 사무실 창가에 잠시 멈춰 서서 멀리 아래 국회의사당 광장을 가로질러 서두르는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제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장되었죠. 밖에서 워싱턴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대리석 건물들, 세심하게 계획된 거리들, 미국의 힘과 역사의 상징들.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미국의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중요한 페이지를 기여하는 글로벌 이야기 속의 한 장으로 말이죠. 절대적 확신이라는 거짓 위안을 포기함으로써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제 가장 깊은 가정과 모순되더라도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전문성의 표시일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아니라 증거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용기. 그 여정이 세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바꿀 때조차도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